네, 안녕하세요. 요도중학교 체육교사 도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네, 선생님 뭐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집에서 집콕하며 잘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살이 혹시 찌진 않으셨나요? 살짝. 저도 지금 너무 많이 쪄갖고 지금 학생들 나오기 전에 부쩍 식단 조절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일주일. 여러분들 등교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학기 때 이제 처음 하게 될 신체 활동은 바로 배구? 네, 배구가 되겠고요. 이제 배구 수업 저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등교하기 전에 이제 오늘 하는 수업 자료로 이해 수행 감상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구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그 네트형 경쟁 스포츠 요 단어에서 혹시 포인트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트겠죠? 네네. 네트와 경쟁. 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될 배구 또한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되겠고요.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요, 일단 네트를 딱 코트 가운데에 두고 개인 또는 팀 간에 점수를 누가 더 많이 내는가에서 실력을 겨루는 신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골대는 구분은 되어 있지만 코트는 우리 코트, 너희 코트 구분 없이 서로 막 상대방 코트에 들어가서 신체 접촉도 하고 몸싸움도 하면서 득점을 하는데요.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이제 그런 게 신체 접촉이 전혀 없고요. 경기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예절도 매우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빈쌤, 저희 배구 말고 혹시 어떤 종목이 또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있을까요? 배드민턴, 네. 뭐 탁구, 네네. 또 맞습니다. 족구, 네, 네네. 그런 것들 있겠죠? 네. 그래서 요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배드민턴, 그다음 탁구,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테니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배구까지 요 4개 종목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4가지 스포츠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는 3가지 종목 다 이제 몸이나 손이 아니라 다 손에 라켓을 들고 그 라켓을 이용해서 공을 상대 코트로 보내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라켓 이외의 신체 부위에 공을 닿으면 안 되는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배드민턴은 좀 특이하게 공이 아니라 깃털 모양의 셔틀콕을 쓰고 있고요. 탁구공은 진짜 저희 한 손가락 2개, 1마디 정도의 작은 공, 테니스 공은 주먹보다 조금 더 작은 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빈쌤, 배구는 라켓을 쓰는 종목인가요? 아니겠죠? 네네. 네, 쓰지 않고요. 네.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는 다른 거와 다르게 라켓 이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신체 부위 어디에도 공이 닿아도 된다라는 게 좀 네네.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수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배구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와 달리 라켓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뭐 손만 쓰는 종목이 아니라 전신을 다 사용해도 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과 비교해서 공이 조금 더 크고요. 이제 약간 머리만한, 네. 물론 머리가 더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수비수처럼 머리가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거의 머리만한 크기의 공을 활용하는 종목이고요. 경기장 코트는 9m짜리 장사각형이 2개가 붙어 있고 그 안에 네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배구는 전신을 사용해도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이제 손이나 팔이 되겠잖아요. 네. 막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서브 발로 넣어도 돼요? 뭐 발로 넣어도 되긴 되지만 굳이 손을 넣는 이유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어느 정도 파워를 유지한 상태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손 또는 팔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에서 한 번 더 볼 거는 수비할 때, 즉 공이 우리 코트에 한번 바운드 돼도 되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작년에 배웠던 배드민턴 한번 생각해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코트에 셔틀콕 딱 쳐서 그 셔틀콕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쳐야 수비 성공이 되겠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무조건 바로 치면 안 되고 우리 코트에 한번 바운드 된 후에만 쳐야 합니다. 테니스는 이 2가지가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는요, 한번 우리 코트에 바운드 되고 쳐서 넘겨도 되고요. 그리고 날아오는 걸 바로 쳐서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배구는 어떻게 될까요, 수민 선생님? 자꾸 저한테 질문을. 네네. 배구는 3번 이내에 네. 네, 상대편 코트로 넘겨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운드볼은 허용이? 허용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과 비슷하게 코트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서 상대 코트에 3번 안에 넘기면 되는 스포츠입니다. 네, 배구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배구의 탄생, 배구의 명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구의 탄생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역의 YMCA 체육부장인 모건이 1895년에 농구보다 과격하지 않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배구를 고안했다고 하고요. 네, 배구의 명칭은 처음에는 민토넷이라고 불렸으나 나중에는 이제 배구 경기에서 바운드 없이 공을 쳐 넘기는 것과 테니스 경기에서의 발리 기술이 비슷하다고 해서 발리볼이라는 명칭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축구의 그 발리슛과 똑같은 발리의 단어인 거죠? 그러면 바로 찬다고 그래서. 네, 바로 찬다고 해서 네,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배구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1946년에 대한배구협회가 창설이 됐고요. 1947년에 국제배구연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4년에는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배구가 채택이 되었고요. 76년엔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을 우리나라가 획득하였습니다. 이때 국위 종목 최초로 우리나라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그럼 이번에 혹시나 우리가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면 2번째 메달이 됐었겠네요. 배구에서. 너무 아쉽죠. 네. 네. 그리고 2005년에 프로배구 V리그가 출범이 됩니다. 요 V리그는 혹시 V가 아까 그 알리의 V 아닐까요? 네. 네네. 네, 경기장을 잠깐 볼 건데요. 네, 경기장을 보면 일단 양쪽에 9m 그 정사각형 라인이 2개가 있고요. 중간에 중간에 이제 네트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사이드 라인, 그리고 앞에 3m 뒤로 어택 라인이 있는데요. 이 어택 라인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백어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뒤쪽에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서비스를 넣는 그 존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서비스를 넣어야지만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서브할 때 요 지금 서비스 에어리어 제일 앞에 있는 라인은 밟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배구가 네트형 경쟁 스포츠, 즉 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나의 엄청난 특징인 스포츠가 되겠는데요. 이제 네트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네트의 높이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경기에서 네트의 높이가 243. 사실 이제 점프해서 손에 닿기도 버거운 높이. 그다음에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224cm, 2.24m의 네트 높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양쪽에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냥 뭐 잘 보이라고 설치가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길 때 공이 무조건 요 안테나 사이로만 넘어가야 합니다. 즉, 이 안테나가 없는 옆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잘 코트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아웃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안테나는 공으로도, 그다음에 사람의 손, 머리로도 건드리게 되면 안테나 터치로 바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일 경우에는 성인이 네트의 높이에 맞춰서 그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인과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남녀로 나눠서 네트의 높이가 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같이 이제 중학생인 경우는 남자는 220cm, 여자는 200cm, 그러니까 2m 요 네트 높이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6인제가 아니라 9인제를 하게 되니까 9인제 표를 참고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20 정도에서 경기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뭐 이제 선수들이 하는 경기는 약간 6인제, 6명이서 하는 경기지만 저희는 약간 일본 동호인처럼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9인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트의 높이도 이제 아울러 조금 낮춰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잠깐 힌트가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경기 인원, 여러분 배구의 경기 인원은 몇 명일까요? 이제 그 정식 인원은 한 팀에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동호인들도 그렇고 저희가 하게 될 경기도 6명이 아니라 9인.
9인제 경기로 네네.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팀은 이제 총 엔트리,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팀도 총 12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시에 코트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은 총 6명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배구 공식 경기, 6인제 경기에서는 6명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 동호인 대회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같이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좀 9명이서 9인제 경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득점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득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득점은 농구처럼 뭐 1점슛, 2점슛, 3점슛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점씩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득점 상황은요. 상대 코트에, 즉 우리가 넘긴 공이 상대 코트 안에 딱 들어가는 경우, 인된 경우 우리 팀의 득점이 되겠고요. 이거와 반대로 상대방이 친 게 우리 코트의 밖에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점 득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팀이 반칙을 한 경우, 배구에도 수많은 반칙이 있고 실제로 공격을 성공한 것 이외에도 상대의 실책이나 상대의 반칙으로 득점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다양한 반칙을 할 경우에 바로 우리 팀이 마찬가지로 1점을 얻게 됩니다. 세트의 승리. 자, 방금 또 힌트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배구는 1세트에서 몇 점을 먼저 획득하면 한 세트를 얻게 되죠? 4세트까지는 25점. 네네. 네, 마지막 세트까지 가게 된다면 5세트에는 15점을 네. 해야 세트 승리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즉 한 세트는요, 최소 2점을 앞선 상태에서 먼저 25점을 획득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 2점을 앞선 상태는 무슨 말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듀스? 네, 듀스를 의미합니다. 즉 23대 24에서 24점의 팀이 1점을 내면 25대 23이니까 승리를 하게 되지만, 24대 24다 그럴 경우에는 25점을 먼저 획득했다고 이기지 않고 2점 차가 벌어질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게 그걸 듀스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40점, 50점까지 계속 올라가도 듀스인 상황이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30 몇 대 30 몇인 경기도 봤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네. 남자 배구 경기에서도 30 몇 점까지도 경기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5세트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5세트까지 가면 선수들이 점프도 잘 안 되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관중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긴 하겠죠. 재밌는 걸 보니까. 하지만 그런 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기에 더 박진감 있는 재미를 위해서 15점, 마지막 세트만 15점까지 진행이 된다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의 승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세트는 25점을 먼저 획득하면 되는데 총 몇 세트를 먼저 따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3세트를 먼저 따면 네네.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3세트, 즉 5세트 중에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를 하게 돼서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3대 1, 3대 2로도 이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단, 9인제 경기, 우리가 하게 될 9인제 경기에서는요, 보통 2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반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포 히트. 여기서 포는 저희가 숫자 4. 4번 공을 히트, 건드린 게 반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수민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듯이 배구는 상대 코트에 바운드 되기 전에 쳐야 되는데, 상대 코트에 넘기려면 몇 번 안에 넘기면 된다라고 하셨죠. 3번 안에 넘겨야 한다. 네, 그래서 3번까지는 괜찮은데 4번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이 포히트라는 반칙이 됩니다. 즉 블로킹을 제외하고 상대 코트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딱 3번까지만 공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넘겨도 되고, 2번에 넘겨도 되고, 3번에 넘겨도 됩니다. 하지만 4번 쳐서 넘기면 반칙이 선언이 되는데, 이걸 포히트라고 하고요. 요 맨 앞에 있는 블로킹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저랑 이수민 선생님이랑 블로킹을 떴는데 블로킹에 맞고 공이 뒤로 갔습니다. 그럼 이미 블로킹이 한 번 맞았다 그래서 2번 안에 넘겨야 하느냐? 아닌 거죠? 네, 그게 아니고요. 블로킹 맞은 횟수는 제외하고 앞으로 3번 더 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둘이 블로킹을 동시에 떴는데 양손을 따다닥 맞고 넘어갔다. 그 또한 터치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3번을 더 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이런 포인트의 그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컨택, 더블 2번 연속으로 컨택, 공을 건드렸다, 접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선수는 공을 연속해서 2번 볼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치, 제가 상대방이 서브한 공을 이렇게 잘 받아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번 더 쳐서 넘기면은 네, 더블 컨택 파울입니다. 이순재 그럼 그거는 더블 컨택일까요? 서브를 제가 받고 수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를 제가 다시 스파이크해서 넘겼습니다. 그건 더블 컨택일까요? 더블 컨택이 아니죠, 네. 그죠? 그거는 제가 2번 건드리긴 했지만 연속해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 컨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블로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블로킹을 했는데 제 손에 맞고 블로킹한 사람의 손에 맞고 공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쳐서 올려도 더블 컨택은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넷은 무엇일까요? 터치넷은 네트를 터치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네. 신체 일부가 네트에 닿으면 안 되겠죠. 아. 손이든 어디든. 네네. 네, 닿으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럼 이거는 블로킹할 때도 손이 네트에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번에 여자 배구 경기에서 봤더니 네. 여자 선수들의 이제 머리가 아무래도 좀 긴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머리는 또 터치네트가 아니더라고요. 아. 머리카락은. 어. 네네. 그래서 요거는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묻긴 하는데 네. 긴 머리 선수들 같은 경우 네. 머리카락은 터치해도 네. 터치네트가 아니다. 네. 그렇다고 나중에 뭐 이렇게 머리 맞아 놓고 머리 넷에 대어 놓고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려고 하면 얘기하면 안 안 됩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오버 네트. 요거 네트를 오버했다. 오버스 넘겼다. 네. 즉 손이 넘어가서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공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아직 우리 코트, 우리 네트 위로 넘어오지 않은 공을 손을 쭉 뻗어서 닿았을 경우에는 그건 오버 네트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블로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로킹은 상대 공격하는 거를 그냥 손대고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캐치. 이것도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이 잡거나 약간 던졌을 때 마치 그냥 공이 온 거를 이렇게 잡거나 던지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제 언더핸드 패스 할 때 네. 약간 잡았다가 던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 네. 요거는 바로 휘슬이. 이런 경우가 보통 있나요? 없죠. 선수들은 사실은 네, 거의 그쵸.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요거와 약간 비슷한 홀딩이라는 파울이 있는데요. 많죠. 이거는. 네. 뭐 약간 그 계획 잠깐 홀딩 좀 해놔봐. 그 계획을 잠깐 정지 좀 시켜놔봐. 그런 개념에서 약간 공이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거를 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구 배울 때 약간 공을 이렇게 가볍게 밀어내거나 쳐내야 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공을 잡았다가 던지는 느낌으로 그럴 경우에는 캐치나 홀딩 파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공을 특히 오버핸드 할 때. 맞습니다. 공 떨어지는 공을 잡았다가 네, 다시 던져버리는 네, 네, 홀딩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은 살짝 쳐내거나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7, 8, 9번에 나올 반칙들은 사실 저희가 하게 될 구인제 배구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파울이라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센터 라인, 즉 네트 밑에 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센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센터 라인을 넘어서 상대 코트를 침범을 했고 상대의 경기를 방해를 했을 경우에 이 센터 라인 침범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택 라인 침범, 아까 이제 코트 안에 네트로부터 3m 떨어진 점에 어택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건 사실 저희가 하게 될 9인제 배구에서는 어택 라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인제 배구에서는 어택 라인은 이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어택 라인 넘어서 스파이크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경기에서 9인제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어택 라인 침범이라는 반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위반. 요것 또한 우리가 하게 될 9인제 경기에서는 해당이 않습니다. 로테이션. 약간 지구가 도는 거, 사람이 도는 거, 회전하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배구 6인제 경기에서는 포지션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아가면서 네. 한 칸씩 이동하면서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순서를 어기거나 자리를 어겼을 경우에 로테이션 위반 반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8번,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게 될 9인제 경기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칙이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배구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지션이란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위치,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킨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첫 번째 포지션으로 여기 지금 이 선수가 염혜선 네, 선수. 염혜선 선수죠. 네. 네, 저희
네, 여러분 세터. 네, 세터 맞습니다. 선수 맞네요. 그죠? 오버헤드로 네. 지금 세터 공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는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잘 할 수 있도록 토스를 좀 높게 올려주는 플레이어를 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약간 공을 예쁘게 공격하게 좋게 세팅해주는 사람. 네, 네. 세팅해주는 사람. 네. 세터라고 하나 봐요. 네. 다음 선수. 다음 선수는 유명한 선수죠. 아주 세계적인 선수. 네. 네. 포지션은 레프트. 지금은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이렇게 정식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윙 스파이커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정식으로는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네. 하는 레프트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코트의 왼쪽에서 공격을 주로 하는 주 공격 포지션이죠. 네. 네. 그래서 주로 오른손잡이 공격수들이 많이 왼쪽에서 측면에서 이쪽으로 쳐주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 선수죠. 선수는 아주 귀여운 곰돌이 같은 선수. 네, 이 선수는 이제 김희진 선수. 저희 네. 이제 오른쪽 네. 라이트. 귀여운 선수 네, 맞나요? 귀여운 선수잖아요. 이 선수. 그리고 되게 완전 멋진 선수. 그런가요? 네. 제 눈에는 왜 귀여운? 그런가요? 네네네. 김희진 선수. 네, 라이트 공격수입니다. 네, 아포짓이라고도 하고요. 아포짓 히터라고도 네. 하고요. 코트의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는 공격 포지션으로 이 선수 이제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쳐줘야 되니까 공격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히터, 네. 측면 공격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라이트는 그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아포짓 히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선수는 센터? 네. 센터에 있는 양효진 선수. 양효진 선수. 네. 이 선수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보통 블로킹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속공, 그러니까 낮게 오는 공을 빠르게 쳐내는 속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키도 좀 있고 그리고 탄력도 좀 있는 선수여야겠죠. 네, 이런 선수가 센터 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네, 미들볼로커라도 얘기하는. 네, 미들볼 로커. 네. 네, 이 선수는 지금 좀 전에 있던 선수하고 다르게 지금 이 유니폼이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키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이 선수는 오지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하고 있는 배구의 포지션은 리베로라고 수비 전문 선수여서 이 선수는 그러면 블로킹이나 아니면 다른 뭐 스파이크나 이런 공격을 할 수 없고 수비만 가능한 선수로서요. 유니폼이 다르고 그리고 이 선수는 또 특이하게 심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리베로라고 합니다. 네.